10년 후 일본은 한국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벼운 위기 경고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일본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그 어떤 희망적인 단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바쳤습니다. 방위비를 2배로 올렸습니다.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철강, 반도체, 자동차 모든 산업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 우리가 이끌어가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보다 더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일본의 국제정치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시카와 료 일본 외무성과 긴밀히 협력하는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세계 질서 속에서 일본이 살아남는 전략을 분석하고 대외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그런 제가 이번에 워싱턴으로 파견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일본 정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방위비를 2배로 증액하고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추가 수입하며 US 스틸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죠. 이것만으로도 일본이 미국에게 쏟아부은 돈은 1,460조 원이 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바치면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고서를 마주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는커녕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차가운 반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트럼프는 가치 있는 동맹을 원합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일본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한 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일본처럼 미국에 수십조 원을 퍼부은 적도 없고 방위비 증액도 미온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최고의 파트너가 된 걸까요? 이것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떤 전략을 썼길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된 걸까? 이 의문을 풀어야 했어요. 일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패한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다르게 구축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 일본과 한국의 대미 전략 비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미국이 두 나라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정리된 수치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자료를 읽을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이 결과적으로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눈에 띄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을 사용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 외무성에 보고서를 보내고 며칠 뒤 미국 내 한국 기업들과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도쿄에서 출발하기 전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류 씨, 미국이 일본을 쉽게 버리진 않을 겁니다. 결국 한국도 일본을 넘어서진 못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짚어봐야 했어요. 먼저 일본 정부의 대미 전략을 세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미리 계산해서 선제적으로 바친다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일본은 미국에게 한마디 요구받기 전에 방위비를 2배로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미군 주둔 비용을 동맹국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니 이를 충족하면 신뢰를 얻을 거라 판단했던 거죠. 그 후엔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 천연가스를 수출하려고 하니 일본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더 많은 LNG를 수입하겠다고 약속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US 스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 일본제철은 미국의 역사적인 철강 회사인 US 스틸을 140억 달러야 19조 원에 인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일본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 스틸은 미국 경제의 뿌리이자 자존심이다 라고 선언하며 일본의 인수를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노동조합, 정치인들, 심지어 국민들까지 반발하며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황당한 선택을 했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머리를 감쌌어요. 미쳤군.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했지? 미국이 일본의 철강 기업을 신뢰하지 않아서 인수를 막았는데 거기에 대고 법적으로 맞서겠다고요? 이건 명백한 실수였어요. 트럼프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지도자가 보기에 일본의 행동은 미국을 무시하는 도발로 보였을 겁니다. 결국 일본은 US 스틸을 인수하지 못했고 소송도 걸어보지 못한 채 굴욕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며 뉴욕의 록펠러 센터, 소니의 콜롬비아 픽처스 인수 등으로 미국 시장에 깊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일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내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절대 내주지 않는다. 그의 인식은 냉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충성했지만 결국 필요할 때 돈만 내는 동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문제는 돈이 아니다. 신뢰다. 아무리 1460조 원을 퍼부어도 미국이 진정한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한국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일본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일본처럼 막대한 돈을 바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철강의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어요.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황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뒤늦게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를 선언하기 직전 현대제철은 미국에 10조 원을 들여 대규모 제철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이라는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그에 맞춰 철강 산업 전략을 조정한 겁니다. 결국 일본은 돈을 쓰고도 외면당했지만 한국은 돈을 쓰면서도 신뢰를 얻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 현대제철뿐만이 아니었어요. 삼성, SK, LG 같은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달리 이들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산업을 살리려 했고 한국 기업들은 이에 맞춰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도 확보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집착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US 스틸을 인수하려다 막힌 이유도 한국이 철강 관세를 피해간 이유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어요. 일본은 과거의 방식을 고수했고 한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이었죠. 제가 만난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빠르게 움직여요.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기도 전에 미국 내 생산을 늘렸잖아요.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는 많은 국가들에게 악재였지만 한국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의 미국 현지 생산 계획을 알게 된 후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은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더 깊이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싱크탱크와 연구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어요. 미군 주둔 비용 부담,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 금융시장 개방 등 언제나 미국이 원하는 걸 먼저 제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전략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반대로 삼성, SK, 현대차, 현대제철 같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이죠. 특히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강화하기 직전에 선제적으로 미국 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할 때에도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었죠. 한국은 방위비 협상에서도 일본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방위비를 2배로 낼 테니 우리를 신뢰해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한국은 우리도 부담을 늘릴 테니 방산 협력을 확대하자는 방식으로 협상했어요. 저는 미국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일본이 1,460조 원이나 투자했는데도 왜 한국을 더 신뢰하는 겁니까? 그들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본이 투자한 돈은 결국 대가를 바라는 돈이죠. 하지만 한국의 투자는 미국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투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어요. 일본은 언제나 돈을 내면서 미국에게 우리를 신경 써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돈을 쓰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 차이가 결국 미국이 한국을 더 신뢰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제 일본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에게 무조건 돈을 퍼부어야 하는가? 아니면 한국처럼 전략적인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문제는 일본이 너무 오랫동안 돈을 바치는 방식에 의존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 외무성에 보고서를 보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에게 완전히 밀릴 것이다.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돈을 내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할까? 이제 일본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신뢰를 왜 잃었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현대제철이 미국의 제철소를 짓기로 한 것만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로 꼽았을 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보다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미국 내 한국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더 깊이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계 기업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도 미국과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내 무기 생산 확대 기조에 맞춰 한국 방산업체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방산 협력에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방산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무기체계는 가격 경쟁력과 성능 면에서 강점을 보이며 유럽과 중동, 동남아 시장을 휩쓸고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방산업체와 협력할 국가를 찾고 있었고 한국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 방산업체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은 그런 노력을 해왔는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깊이 연구할수록 일본이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서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언제나 냉정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져왔는지, 일본은 왜 신뢰를 얻지 못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지만 그걸 그대로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보고서가 외무성에 도착하면 대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미 예상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게 돈을 퍼붓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워싱턴에서 들은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결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얻었고 일본은 신뢰를 잃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과거에는 일본이 미국의 최고 동맹국으로 평가받았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일본은 미국 경제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관계를 유지해왔죠.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돈을 주는 동맹을 원하지 않았어요. 미국과 함께 성장할 동맹을 찾고 있었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2배로 늘리고 미국산 LNG를 추가 구매하고 US 스틸에 투자했어요.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 협력 등 미국과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돈을 퍼부었지만 그 돈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현대제철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도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위기로 봤고 한국은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일본 철강 기업들은 미국 관세 때문에 뒤늦게 로비를 했어요. 한국의 현대제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미국 내 생산을 발표하면서 관세를 피해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한숨이 나왔어요. 일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했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US 스틸을 인수하려다 막히자마자 소송을 검토한 것은 미국을 대놓고 도발하는 행동이었어요. 미국의 정치인들은 즉각 반발했고 심지어 일본의 우호적인 인사들조차 일본이 도를 넘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며칠 후 저는 외무성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보고서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외무성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어요. 일본이 미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결론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이번 보고서는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니까요. 저는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영리한 국가가 된 걸까?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철강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벤치마킹하며 성장해왔죠. 그랬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을 뛰어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지게 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성장 과정이 일본과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일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이 경제 강국이 된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945년 일본은 패전국이었고 전쟁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을 방벽으로 키우기 위해 적극 지원했습니다. 미군정 통치 하에서 일본은 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을 받았고 산업 부흥을 위한 구조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은 일본을 군수물자 공급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며 전후 부흥을 이루었죠. 일본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었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1960에서 1980년대 일본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안 미국은 이를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음에도 미국은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 과정은 일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분석하면서
저는 일본과 다른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많지만 일본 정부는 언제나 기업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한국 정부는 일본처럼 기업들을 무조건 보호하는 대신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약한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으며 경제 회복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위기가 닥쳐도 정부가 지원해주니까 근본적으로 바뀌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경제 체질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일본 경제는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이미 강한 면역력을 키운 한국 경제는 2008년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금융 시스템도 더욱 탄탄해졌어요. 그 결과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때도 정부가 대기업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일본 경제는 점점 더 정체되었고 성장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은 이유를 조사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며 일본을 앞질러 가기 시작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산 산업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일본이 여전히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개발하며 미국과 공동 생산까지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일본이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성장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이 일본과 완전히 다른 경제적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과거 방식만 고집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점점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문득 TV 화면을 봤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한국 선수가 중국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경제에서도 외교에서도 스포츠에서도 한국은 점점 더 앞서가고 있군. 일본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건 한국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외무성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겠죠. 제가 도쿄로 돌아와서 만난 몇몇 관료들은 보고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잡담을 나누는 걸로 대신했어요. 저는 외무성의 동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은 여전히 일본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쉽게 버리진 않을 거야. 한국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일본이 더 중요한 파트너겠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술자리가 끝나고 저는 밤늦게 도쿄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심의 네온사인 불빛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어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실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에게 완전히 밀릴 것이다.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국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직접 협력하며 일본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일본이 예전처럼 다시 앞설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경제 규모도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처럼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본이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외무성에서 본 일본 관료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다.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본은 점점 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며 점점 사라져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다시 세계 무대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을 미루는 순간 일본은 스스로를 몰락의 길로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경제 강국 그 이상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었으나 이곳에서 경험한 군사력과 외교적 입지는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깊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의존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그 존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땅을 밟은 저는 무기 전시를 넘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진면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국 군사전략 분석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군사전략 분석가로 활동 중인 올리버 스콧입니다. 군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최근에 군사전략 분석 분야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론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다루며 학습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 업무는 전 세계의 방산 기술과 군사적 동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예상치 못하게도 첫 번째 프로젝트로 2024년 10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제안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한국 방산 전시회라니요? 제가 떠올린 한국은 전자제품, K-팝, 드라마 같은 소프트 파워의 강국일 뿐 방위산업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사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있어. 네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해라. 제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걱정도 들었지만 상사의 말투에서 기대감을 느꼈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의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디지털 간판,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최첨단 전기차들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나?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제 관심은 여전히 방산 분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었어요. 서울은 화려했지만 그것이 곧 방산 기술과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10월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카덱스 2024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은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수백 개의 부스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어요. 그곳은 전시회장이 아니라 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전시장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K9 자주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 K9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랐어요. K9은 50km 이상의 사거리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핀란드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나라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루마니아, 폴란드, 이 나라들이 나토 소속인데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곧바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개된 천무 미사일은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이 결합된 걸작이었어요. 천무는 현존하는 최강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중 하나로 가성비와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이어진 동영상 시연에서
미사일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현무 미사일의 능력이 강조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현무 시리즈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으로 적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제가 듣기로 현무는 동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언제부터 갖췄던 거지? 전시를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과거엔 한국을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시된 무기 하나하나가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전시회가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현장에서 만난 여러 외국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명확해졌습니다. 루마니아의 방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K9 자주포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러시아의 압박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사거리와 화력에서 유럽의 기존 무기들을 압도합니다. 그는 한국의 무기가 가성비 좋은 선택이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방패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어요.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가 이미 자국 방산 체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무기를 사는 것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 무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핀란드 관계자와의 대화였어요. 핀란드는 한국산 천무 미사일을 도입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무는 우리에게 방어와 공격 양쪽에서 모두 이점을 제공합니다. 핀란드의 안보 상황에서 이런 무기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러시아에 맞서 더 단단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죠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선을 떠올리며 그 발언이 가진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한국 방산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무기들이 단지 전쟁 억제용이 아니라 러시아의 압박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전시회장 한편에서 읽은 뉴스를 통해 러시아 외교부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뉴스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왜 러시아가 한국 방산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 답은 한국 무기의 실질적인 위협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천무 미사일은 동유럽 국가들의 방어를 넘어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폴란드처럼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이 있는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채택하면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력권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한국 방산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는 방어수단이 아닙니다.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두려워할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무기들이죠.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 무기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러시아의 압박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늘 미국과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들이 세계의 군사 균형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틈새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경계하는 이유는 명백했어요. 한국 방산이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세계의 군사 지형을 바꾸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전시회를 떠나며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넘어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특히 러시아와 맞닿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의 무기는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 방산 기술의 힘은
글로벌 안보 질서를 바꾸는 영향력 그 자체였어요. 귀국 후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며 계속해서 한국과 관련된 국제 뉴스를 찾아보았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었어요. 군사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외교적 입지가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중 얼마 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언하고 이어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계엄령 선언 후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특히 시위 현장의 질서를 보여주는 뉴스 장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보통 시위 현장이라고 하면 혼란스럽고 대치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한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고 BBC 뉴스에서는 시위 현장이 마치 축제처럼 평화롭다고 언급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일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분단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공백을 기회로 삼아 긴장을 조성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북한은 조용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의문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이런 정치적 위기에 처했는데 북한은 왜 도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보통이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을 텐데 북한의 이상한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 방산 기술을 신경 쓰던 러시아가 지금은 한국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발이 없는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뉴스를 접하며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어떤 행위자도 위협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경고했다는 것이었죠. 미국이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했다는 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자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러시아 외교부가 북한에 직접적으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것이 러시아에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침묵은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혼란 속에서도 주변국들에게 신중함을 요구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분석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한미동맹을 넘어 한국이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태도는 또 다른 차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북한 병사를 고용한 러시아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견제한다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방산 기술이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국과 러시아는 이렇게까지 한국의 상황에 신중할까? 방산 기술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여러 국제 뉴스를 탐독하며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미국 공화당 지도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한국과의 군사기술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미국의 필수적인 동맹국으로 평가하며
협력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죠. 특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과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방산, 경제, 외교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 발언을 읽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신뢰한다고? 미국은 보통 동맹국을 우방 정도로 표현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한국은 방산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EU의 태도였습니다. EU에서는 최근 한국을 G7 논의의 필수 파트너로 지목하며 한국을 동유럽 방산 협력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EU 관계자들은 한국 방산 기술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무기를 넘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가 된다고 평가했어요. 한 EU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G7이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와 동유럽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안보와 방산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접하며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을 잇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 방산 기술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었고 EU는 이런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EU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적절히 조율하고 있었죠. 이런 균형 잡힌 외교는 미국과 EU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한국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이 한국을 특별히 의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하위 파트너로 여겨왔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체류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들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한 셈이었죠. 일반적으로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가 원칙인데 이번 조치는 중국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민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내년 방한 의사를 직접 언급했다는 기사도 보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 연설에서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여기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뉴스를 읽고 당황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까지 한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논란 당시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자세를 취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었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외교적 제스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칭하며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그렇지만 이번 무비자 확대 조치와 방한 의사 표명은 그들의 진심 어린 변화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저자세를 취하는 걸까? 경제적인 이유일까? 아니면 더 큰 의도가 숨어 있을까? 답은 금방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방산 기술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중국은 최근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아시아 내에서의 입지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국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중국의 이런 태도는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신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EU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는 국가였고 동유럽에서조차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또한 한국의 방산 성공은 중국에게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커질수록 중국의 전략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우호적으로 대하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의 태도를 분석하며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협력을 구걸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의 위상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분석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할수록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군사, 외교, 경제의 삼박자를 완벽히 갖춘 세계 무대에서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군사적 역량은 이제 그 자체로 글로벌 균형을 바꾸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카덱스 2024에서 봤던 K9 자주포, 천무 미사일, 그리고 현무 미사일은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체계를 재구성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통해 독립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는 곧 나토의 동맹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죠.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성공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그 군사력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며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EU가 한국을 필수적인 동맹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G7 확대 논의에서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적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방산뿐만 아니라 기술, 문화, 산업 전반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경제적 힘을 외교적 신뢰로 연결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더욱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였죠. 경제적 힘과 외교적 감각이 결합된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강대국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입지를 다지려 했지만 그들의 방식은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죠. 특히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었고 중국 역시 강압적인 외교로 인해 주변국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 점이 한국을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한국의 존재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탄핵 정국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북한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고 때문이 아니었어요. 북한 스스로도 한국의 위상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비자 체류 확대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발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그들이 한국의 힘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 자료와 뉴스를 다시 분석하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방산 기술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 체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압박을 견디게 만들었으며 미국과 EU로부터 신뢰받는 전략적 동맹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한국의 존재감을 인정하며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한국을 도발한다는 것은 곧 자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주변국들이 신중함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가진 강력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치적 혼란이 종식되면 한국의 진정한 힘이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더 강한 국제적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저는 앞으로도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더 밝고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